자, 이제 이어서 우리가요, 제 4절에 나와 있는 살라몬의 정책수단 유형, 요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 건데요. 179페이지죠? 네. 정책 집행과 관련해서 이 정책 수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책 수단이 중요한데, 정책 수단에 관련된 연구를 가장 어떻게 보면은 빡세게 좀 하는 학자가 살라몬이라는 학자예요. 이 정책 수단과 관련해서는 가장 유명한 학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살라몬이 여러 정책 수단들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이렇게도 해봤다는 게 이제 직접성의 정도,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냐 이거에 따라 갖고 그게 크다 작다 중간이다 뭐 이런 걸 나눠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또 다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갖다가요, 뭘 기준으로 했냐면은 이제 요거를 강제성이 크냐 작냐 뭐 이런 기준으로 나눠보기도 했어요. 이제 그 내용은 옆에 그 부연 설명, 보충 설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제성을 기준으로 한 거는. 그런데 제가 이제 강제성보다는 직접성에 포인트를 맞춰갖고 지금 교재에다 수록해 놨는데,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당연히 시험에는 직접성의 정도를 가지고 주로 내기 때문에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작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 암기해라 그러고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저는 그러기는 한데, 그냥 암기하라는 것만큼 잔인한 일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암기하는 것만큼 또 막연한 일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요거를요 좀 이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해를 한번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또 기억이 그만큼 더 잘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제목을 일단은 행정수단의 직접성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행정수단의 직접성으로 잡고 그러고서 이야기를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단의 직접성의 정도입니다. 직접성. 이 직접성이 높다, 높음, 중간이다, 낮음이다 그랬을 때, 외울 때요, 짝꿍을 좀 한번 이렇게 만들어 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짝꿍을 좀 만들어 주면 기억하기가 좋을 텐데, 시험에서는 그냥 막 무턱대고 나오거든요. 다음 중 행정수단의 직접성이 높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물어봐요. 그럴 때 찾을 수 있는 방법의 한 가지가 이 높음 쪽에요, 경제적 주제. 먼저 주제는 아무래도 직접성이 좀 높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규제라고 하는 건 강제성도 높고 직접성도 높고 다 높은 수단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규제를 우리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살라몬이 딱 그렇게 나눠봤는데, 그렇게 나눠갖고 경제적 규제는 아주 높아요. 이거는 어떤 특정 경제 주체를 콕 집어갖고, 야, 니네 그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딱 그 특정화된 대상을 향해서 정부가 두 눈 부릅뜨고 간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성의 정도가 매우 높아요. 그런데 자, 이제 사회적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당연히 직접성이 규제니까 있지만은 경제적 규제에 비해서는 조금 낮죠. 경제적 규제는 특정 경제 주체를 찝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규제는 그거라기보다는 사회 구성원 전반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사회적 규제는 중간 정도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하나 나눠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정부가 공기업 같은 거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기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기업은 높음에 들어가요. 공기업은 직접 자기네가 지분도 절반 이상 가지고 있고, 임직원에 대한 임명권 같은 것도 막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향방, 앞으로의 이제 경영 방침이나 이런 것들에도 개입할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공기업은 여기로 들어가요. 근데 정부가 50%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거를 정부 출자 기업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정부 출자 기업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직접성이 낮죠. 왜냐하면 정부가 경영권이나 이런 것에 크게 관여는 못해요. 예, 자기의 지분이 절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데를 이제 정부 출자 기업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부가요, 직접 대출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직접 대출. 그런데 직접 대출을 하지 않고 대출 보증만 서주는 경우도 있어요. 대출 보증.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직접성의 정도가 낮지 않냐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이제
정부가 소비하는 것도 있죠. 정부 소비. 정부가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것도 꼽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도 직접성의 정도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을 꼽기도 하는데요. 보험이다 그러면 이 보험은 사회보험 같은 거를 좀 떠올려 보시면 돼요. 사회보험. 자, 그래가지고 이 보험이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이 때에 따라서는 이제 되게 의도하지 않은 아주 공공한 처지에 놓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강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험은 여기 들어가지만 또 보험하고 대비시켜서 볼 수 있을 만한 애가 바로 뭐가 있냐면요, 손해책임제도가 있어요. 손해책임제도. 이것은 우리가요, 정부가 어느 정도만 끼어드는 거냐면 자동차 같은 거 운전하려면은 자동차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의 개입 정도? 네, 뭐 정부가 직접 보험을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간 보험사, 손해보험사에 가입해라 라고 하는 강제만 딱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직접성의 정도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정부가 크게 개입하는 건 없다. 그런 규정만 하나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높음에 보시면 강제적 규제, 보험, 직접 대출, 정보 제공, 공기업, 정부 소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낮음에 또 좀 들어가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손해책임법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바우처가 좀 들어와 있네요. 그죠? 예. 추가해서 보자면 보조금이나 바우처 같은 게 있어요. 바우처. 이것도 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정부 대신 생산해 주니까 고마워 이러고서 돈을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바우처는요, 이거는 생산자보다는 소비자 쪽에다가 이거 가지고 시장에서 구매하세요 그러고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조금, 바우처 이런 것들은 직접성의 정도는 낮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에 들어가는 것에 좀 추가돼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요 보조금하고 조금 이렇게 같이 짝꿍 지어서 볼 수 있을 만한 애가 바로 조세지출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세지출 제도가 있는데요. 조세지출은 이런 겁니다. 이게 보조금 성격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보조금 성격인데 왜 이거는 직접성의 정도가 중간으로 올라왔냐? 걷어야 될 세금을 걷지 않음으로써 마치 보조금을 받는 것 같은 효과를 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걷어야 될 세금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직접 개입했다. 이런 정도가 얘보다는 좀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보조금을 주는 성격이지만,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그렇지만은 조세지출은 걷어야 될 세금을 걷지 않는다. 알겠죠? 걷어야 될 세금을 걷지 않는다. 이런 이제 형식이 앞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조세지출 제도는요, 요거는 머리를 잘 쓴 거죠. 왜냐면은 보조금 같은 거 주려고 그러면요, 의회 동의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항상.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의회 의원들이 생각이 다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잔머리를 써보니 정부가 걷어야 될 세금을 좀 이제 깎아주거나 아니 면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행정 집행에는 재량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량권을 행사해갖고 세금을 덜 걷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세금을 안 걷는 행위인 것 같지만 그거를 궁극적으로 보면은 세금 걷어야 될 세금을 걷었다 보조금을 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정부가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지네 맘대로 보조금을 주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의회 의원들이 또 빡쳐 안 빡쳐? 빡치지 나중에. 야, 이 새끼들이 뭔데 니들 맘대로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발견해내고 서독에서부터, 옛날 서독, 독일 이쪽에서부터 요 이제 조세 지출도 예산을 제출할 때 내년에 조세 지출 계획이 어떤지 다 보고해, 이 자식들아.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제도화했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채택돼 있어요. 왜냐하면 재량을 주긴 주는데 재량이 너무 커지면 그러면은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그래도 국민의 의사를 의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건데, 그런 틀이 무너져 버리니까 과도하다라고 본 거죠. 행정부의 재량치고는. 자, 그게 이제 조세지출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하나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방식이라든가 컨트랙팅 아웃이라고 해서 계약이 있었죠. 그죠? 계약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벌금을 매기는 거 같은 것은 요거는 이제 중간적인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짝꿍을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또 짝꿍을요. 여기 요렇게 묶어 보는 거예요. 한번 묶어 보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조세 지출은 여기 보조금하고 이렇게 묶어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보증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직접 대출하고 또 이렇게 묶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험하고 그 다음에 손해책임제도 요거를 또 이렇게 좀 묶어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이렇게 묶어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묶을 만한 건 없어요. 네. 더 이상 묶을 만한 거는 없는데, 뭐 굳이 묶자면 이렇게 묶을 수도 있기는 하겠죠. 정부가 직접 소비하여 나눠줄 것을 바우처 형식으로 해 니들이 그냥 사서 써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또 생각을 엮어 놓으시면 돼요. 엮는 건 제가 제 마음대로 한 거예요. 지금 엮는 거는 왜 이걸 자꾸 엮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요 떠올리는 것들 딱 이렇게 이 표 양식을 딱 놓고 떠올려서 거기다 한번 집어넣어 보라는 거고요. 그럴 때 이렇게 연상되는 것들을 자꾸 훈련하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이게 짝꿍들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다만 이것이 학자들 간에 좀 뭐 논란의 여지는 좀 있겠죠. 그래서 7급 시험 문제에서는 보험이 직접성의 정도가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본 문제가 또 출제되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기본 틀은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옆에 보시면 살라몬의 정책수단의 강제성의 기준을 가지고 여기 나누는 게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두 번째 단락에서 손해책임제도, 정보 제공, 조세 지출, 이거 뭐 강제성이 있을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가 맘먹고 하면 그냥 그만이에요. 그런 것이고, 바우처, 보험, 보조금, 공기업 대출 보증, 직접 대출, 계약, 벌금은 강제성이 중간인데, 강제성이 큰 게 뭐냐면 규제예요, 규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규제, 사회 규제, 규제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이제 딱 묶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높다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건 참고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마무리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 집행론 이제 끝을 냈고, 정책 평가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와 보시고요. 정책 평가다 그랬을 때에는 있잖아요. 정책 평가는 이게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정책 평가가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은 요게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일종의 평가가 있는데 그게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 야, 이거 시킨 대로 잘 가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정책 집행론에서는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정책 평가론에서는 그게 형성평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형성적 평가. 그게 뭐냐면은 과정 중간에 프로세스가 아직 안 끝났는데 잘 가고 있는지를 계속 탐색해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평가는 사실은 정책이 종결되거나 어느 만큼 단계가 끝났을 때 그때 돌이켜 보는 거죠. 그때 과정은 잘 왔는지, 아니면 이 영향은 괜찮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181페이지에 시기에 따라서 보면은 이제 형성평가라는 개념이 있고요. 목적에 따라서 보면은 이제 과정을 볼 거냐, 영향을 볼 거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과정평가, 영향평가는 다 이제 정책 이게 집행이 마무리된 다음에 그때 보통 되돌아보면서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건 기준이 아예 다른 겁니다. 시기에 따라서 보면은 형성평가는 중간에 하는 것이다. 중간에. 아직도 안 끝났는데 잘 가고 있는지 봐야 되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봐두시면 되는데, 시험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뭐 크게 보실 거는 아니고, 이런 개념 간단히 보시고요. 넘어와서 이제 182페이지의 그 과정을 한번 좀 보실게요. 과정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요, 정책 개요의 작성. 우리가 평가하려는 정책이 뭐야?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책 평가하려면. 개요를 작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자가 됐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딱 좋아요. 평가를. 그래서 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 정책이 뭐지? 정책에 대해서 딱 이렇게, 그죠? 성격을 규정하고, 야, 근데 이거 목표가 뭐였어? 뭘 달성하려고 했던 거야? 이 목표도 딱 이제 다시 규명을 하는 거예요.
이 정책을 맨 처음 결정할 때 목표부터 설정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정책 목표도 딱 규명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은 바로 이제 평가성 사정. 요거는 동그라미 표시 하나 해두시기 바랍니다. 평가성 사정. 이건 뭐냐면요. 평가에 대한 평가예요. 옆에 보충 설명에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정책에 대한 전면적 평가에 앞서서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 가능성과 유용성 등을 조사하는 일종의 예비 평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평가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 그래? 그런데 이렇게 하면 유용해? 이거 활용도가 좀 높아? 이런 평가를 하면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거를 평가성 사정이라고 그러고 시험에서는 요 단계에서는 이 평가성 사정이 좀 그래도 자주 출제됐던 편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평가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평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까지 한번 얘기를 해 놓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기로 했으면은 이제 평가 기준을 설정해야 돼요.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을 바탕으로 인과 모형. 예. 야, 요 정책에서 요러기다 돈을 써서 요런 결과가 나왔네. 요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인과 모형이죠. X로 인해서 Y가 나타난 거지. 논리 모형을 딱 이제 성립을 시켜놓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연구 설계하고 자료 소집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평가에 대한 사전 평가로서 요런 이제 이 평가성 사정이라고 하는 거. 요거 사정이라는 말은 어쩔 때 쓰는 건지 알죠? 사정이라는 말은 요거는 이제 뭐 사정기관 이런 말 들어봤어요? 뭐 그런 표현처럼 사정기관. 그러니까 이거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따지겠다 이렇게 하는 기관을 사정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평가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본다. 잘잘못을 한번 따져본다. 이런 이 용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보시면 이제 정책 평가에는 타당성과 그 다음에 신뢰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5절에는 거기 이제 타당성이 쭉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신뢰성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일단은 이게 이제 이 정책 평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뢰성과 그 다음에 타당성인데, 신뢰성보다는 타당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타당성이 더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신뢰성은 약간 양념 비슷하게 다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지울게요. 네, 지우고 본격적으로 이제 타당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갑니다. 이제 정책평가론이에요. 정책평가론. 정책평가론이고 이제 이 정책평가에서 보면은요.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정책평가를 해봐야 되겠다. 하나가 바로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쿡이라는 학자하고요. 앤드 캠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쿡과 캠벨. 이 타당성을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할 거예요. 그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 네, 신뢰성이라는 것을 보게 될 텐데요. 타당성이다 그랬을 때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타당성의 종류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타당성의 종류에 뭐가 들어가냐면은요, 여기에 이제, 먼저 봐야 되는 게요, 구성타당성 같은 걸 한번 볼까요? 구성타당성. 구성타당성은요, 이거 뭐, 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다 들어왔는가? 뭐, 요거를 보는 게 구성타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구성타당성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 다음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 바로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가 이게 이제 구성타당성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논리적 인간성이거든요. 이게 아까 이 과정에서도 정책평가 과정에서도 봤지만은 여기에 이제 인과모형이 제대로 성립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진짜로 인과모형이 제대로 성립하는지 통계결론의 타당성이라고 그래요. 통계결론의 타당성을 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튀어나오는 게 바로 이제 실험 연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실험 연구를 한다 라고 보면은요. 자, 요와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실험 연구법이 있고요. 실험법과 그 다음에 뭘 대비시켜 볼 수 있냐면 비실험법을 대비시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실험법 안에는 진실험법과
그 다음에 준실험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준실험법. 이렇게 나눠지는데, 실험법은 말 그대로 진짜로 자연과학 연구하는 것처럼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는 거라서 여기서 뭘 하냐면 x 변수를 투입해 가지고 y 값이 도출되는지, 즉 독립 변수를 투입해서 종속 변수가 제대로 나타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연구를 우리가 뭐라 그랬었냐면 회귀 분석이라고 그랬죠. 회귀 분석. 미래 예측 방법 중에 회귀 분석이 있다 그런 식으로 봤잖아요. 그 회귀 분석의 방식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x를 투입해서, 즉 x라는 정책을 실현해서 y라는 결과가 나타났냐, 이거를 한번 보는 거예요. 목표했던 바에 달성이 됐냐, 어떤 영향을 줬냐, 이런 식으로 회귀 분석의 방식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온전하게 해내면 우리가 실험법 중에서도 진실험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실험법이다 그랬을 때에는, 준실험법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그게 좀 온전하진 않은데 실험의 틀을 그래도 어느 만큼 따라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비실험법은 아이씨, 야 실험법 못 해먹겠다, 실험법 말고 다르게 해보자, 이렇게 한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실험법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보게 되면 이겁니다. 전체요, 이제 자 보세요.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모집단이 하나가 있는데, 이 모집단은 기본적인 속성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모집단이에요. 여러 개 복수의 구성 요소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모집단을요, 반으로 이렇게 쪼개요. 반으로 나눠야 돼요. 나눠가지고 이제 한쪽은 뭐로 삼냐면 한쪽은 통제 집단으로 삼아요. 실험 연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통제 집단으로 삼고 다른 한쪽은 실험 집단이라고 이제 지칭을 해요. 실험 집단. 그렇게 해놓고 자 이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나눴는데, 원래 동질적인 집단을 둘로 쪼개는 거예요. 둘로 쪼개고 여기에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에 대한 사전 검사를 합니다. 여기도 사전검사, 여기도 사전검사. 일단은요, 반으로 나눴잖아요. 나눴는데 원래 동질적 집단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얘네 둘이 여전히 동질적인지, 그거를 먼저 체크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전검사를 했을 때 이 값이 사실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전검사 이후에 여기다가는 이제 모든 변수를 전부 다 통제하는 거예요. 모든 변수를 통제. 그래서 통제 집단이에요. 이제 이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게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변수가 막 들어와서 이걸 변화시키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막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요 뭐냐면은요, 여기는요 다른 변수는 다 통제하지만 독립 변수 있죠. x. 이 x 값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만 투입을 해. 이게 이제 통제 집단을 그래서 다른 말로 비교 집단이라고 그래요. 얘네랑 비교해 보려고 얘한테는 그 x를 안 넣고 얘한테만 x를 넣는 거죠. 그래 놓고서 쭉 이제 쭉 진행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사후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사후 검사, 여기도 사후 검사, 이렇게 되는데 이 사후 검사 값이 같으면 안 돼. 이제 이 실험이 잘 됐다면 같으면 안 돼. 왜냐면 얘한테만 독립 변수를 투입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사후 검사를, 여기 실험 집단의 사후 검사를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얘를 종속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종속 변수 y 값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도출해 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결국에는 이 x가 y에 영향을 준 게 맞냐, 이거를 보는 거죠. 그죠? 여기에 이제 독립 변수와 그 다음에 여기 종속 변수의 관계를 놓고 보는 회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후 검사 값으로는 이 두 집단의 결과 값이 달라야 되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요, 통제 집단에서는 사전 검사나 사후 검사가 같았다는 얘기가 되고, 그죠? 변화가 하나도 없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 실험 집단 쪽에서는 사전 검사, 사후 검사가 같을 수 없는 거죠. 달라졌어야 되는 거지. x를 투입했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떨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요때 있잖아요. 진실험법이다 그랬을 때에는, 진실험법은요,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작위 배정. 이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나눌 때
여기는 무작위 배정을 했다 이렇게 봐요. 무작위 배정. 이 학문적인 내용이라 좀 까다롭고 낯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학문적인 내용이 학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저게. 예, 그래갖고 우리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정도의 겉핥기만 하시면 될 텐데, 무작위 배정은 어떤 거냐면요, 이게 여기 모 집단이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게 전부 다 그냥 다 똑같다면, 예? 똑같다면 봐봐요, 여기 구성원들이 그냥 다 성질이 이렇게 다 똑같아. 그러면은요, 그냥 반띵하면 되는 거예요. 통제 집단, 실험 집단 나눌 때 별다른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냥 반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죠? 반 이렇게 나누면 된다고. 반, 여기 반, 여기 반 이렇게 나누면 돼. 그래야지 실험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구자가 이걸 둘을 나눌 때 연구자 사람이잖아.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막 의식적으로 막 안 그러려고 노력한다 손 치더라도 자꾸 자기도 모르게 개입하게 돼. 자꾸 연구자가 야, 넌 통제 집단, 야, 넌 실험 집단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자기의 가설이 참이 되게끔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거기 개입하게 돼요. 그래서는 이게 연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애시당초부터 다 동질성을 가진 구성원들로만 채워져 있고, 그걸 그냥 반띵으로 탁탁 나누면 온전한 실험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연과학은 저게 가능하잖아요. 자연과학은, 그죠? 자연과학은 어떤 화학물질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 그러면 화학물질이라는 게 뭐 차이가 있을 게 뭐 있나? 성질상 차이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반을 나눠갖고 여기다가는 어떤 힘을 가해보고 여기는 안 가해보고 그래갖고 비교해본다.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사회과학을 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이걸 사회과학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끌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동질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찾기가 사실은 어렵지. 사실은 어렵죠. 불가능에 가깝지, 사실은. 그래서 이 무작위 배정을 하지를 못해요. 이 무작위 배정을 못해. 그 진실험이 잘 안 돼, 여기서는. 사회과학에서는 사실은. 그래갖고, 그나마 실험을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짝짓기 배정을 통해가지고 준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집단에서 있잖아요. 성질이 비슷한 애들 둘씩 모으는 거예요. 전부 다 동질적일 수는 없어, 인간들이. 그러니까 성질이 비슷한 애들 둘씩 모읍니다. 이게 별도 둘 있고, 네모도 둘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세모도 둘이 있고, 이응도 뭐 동그라미도 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치면 이거를 갖다가요,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별도 있고,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이렇게 다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애들이? 애들이 다 제각각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자체의 성격은 유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이런 애들로 채워져 있고, 여기도 이런 애들로 채워져 있으니까. 이거를 최대한 해보는 겁니다. 이거를 짝짓기 배정이라 하는 거예요, 짝짓기 배정. 응? 짝짓기 배정. 이렇게 해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을 준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준실험법이다. 됐죠?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도 위기는 또 있어. 위기는 또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또 위기가 와요. 이렇게 했는데도 여기 이제 타당성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안 될 가능성들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외부 변수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랬는데 외부 변수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연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자기들이 셀프로 막 성장하기도 하고, 하다가 실험 대상자인데 나 그만할래요 이러고 나가버리기도 하고, 그잖아요.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이 계속 도사려요. 그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다 배제하고 요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지 실험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나마 사회과학에서는 진실험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준실험 정도 이렇게 좀 해볼 수는 있죠. 근데 준실험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죠? 사람을 상대로 저렇게 연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실험법도 써요. 비실험법은 아예 실험이 아닌 거지. 비실험법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사후적 비교 집단 설계법, 이거는 뭐냐면요,
사후적 비교 집단 설계니까 정책을 실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책 실시 이후에 야 어디랑 비교해 볼까 이래가지고 정책을 실시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사후적으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야 정책 실시한 데는 이렇게 됐고 정책 실시 안 한 데는 이렇게 됐네 라고 사후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 요거를 쓴다거나 아니면요 한 집단을 놓고요 그냥 한 집단에 정책 실시 전후 비교법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정책 실시 전후 비교법. 정책을 실시하기 전과 정책을 실시한 후를 비교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거를 또 보는 겁니다. 이런 건 실험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다시 돌아올게요. 통계 결론의 타당성은 뭘 얘기하냐? 이거는요, X가 Y에 영향을 줬냐? 이걸 보는 거예요. X 때문에 Y가 왔냐? 그 자체를 보는 게 통계 결론의 타당성이에요. 진짜 X 때문에 Y가 왔냐? 이거를 보는 거라고요. 자, 보세요. X 때문에 Y가 왔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통계 결론의 타당성인데, 그런데 통계 결론의 타당성에서요,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오류. 이것도 좀 복잡합니다. 오류. 오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가 있어요. 제2종 오류. 이게 있습니다.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가 있다. 자,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보세요. 여기에 이제, 연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연가설 내지는 귀무가설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대립가설 내지는 연구가설이라고 합니다. 연구가설. 여기에 있는데, 자, 보세요. 연가설하고 그 다음에 연구가설, 요 둘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은요, 항상 반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연구 방법이에요. 연구 방법인데, 연가설이 있으면 연구가설은요, 정반대로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비교해 보는 건데요. 자, 보세요. 여기에요, 1종 오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참인 연가설이야. 1종 오류는 여기가 참인 연가설인데, 참인 연가설이 기각이 돼요. 그리고 그 반대 논리로 세워본 연구가설은 거짓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 얘가 채택돼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오류를 제1종 오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2종 오류는요, 잘못된 연가설이 있어요. 근데 얘를 채택해 버리는 겁니다. 얘를 채택하게 되면 참된 연구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셈이에요. 둘 다 오류죠? 둘 다 오류예요. 둘 다 오류.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1종 오류는 참인 연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2종 오류는 참인 연구가설을 기각하는 오류인데, 여기다가 앞에서 봤던 3종 오류를 추가해서 보시면 세트가 완성되는 거예요. 3종 오류는 메타 오류, 문제 파악 자체를 잘못한 오류,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걔까지 세트로 붙이시면 되는데,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일단 1종 오류, 2종 오류 이해를 잘 해봐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버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문제를 푸는데 힘이 딸리지. 그래서 저걸 논리적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 있잖아요. 이런 노인들이 있으면은, 이게 부양 의무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복지혜택을 줄지 말지가 결정이 됩니다. 부양 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지시를 했냐면은, 일단은 줘라. 일단은 주고 봐라. 일단은 주고 부정수급자가 있으면 그거 나중에 찾아내면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 방식으로 그냥 놓고 보면요, 우리는 항상 이랬지. 부정수급자가 나타나는 것이 걱정돼서, 돈도 없는데. 그래갖고요, 형식적으로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사람은 다 배제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식이 있는 노인이야. 자식이 있는 노인인데 자식하고 교류가 안 돼. 뭐 가정사들은 다 복잡하잖아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식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래서 혼자 지내. 근데 서류상으로는 자식이 있어. 부양 의무를 가진 자식이 있어. 그럴 때 정부가요, 아, 이 사람이 진짜로 자식하고 교류가 안 돼서 공공한 사람인지, 아니면 자식하고 교류가 되지만은 돈 몇 푼 더 받아보려고 뻥치는 사람인지, 자식하고 교류가 안 돼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부정수급하려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일일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집행 과정에서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인할 길이. 그럴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로 자식하고 연락이 안 되는 노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진짜로 자식하고 연락이 안 되는 노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하나둘 봐주다 보면은 너나 나나 할 것도 자식하고 연락 안 된다고 해버릴 수 있으니까 이 참인 연가서를 기각한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진짜 자식하고 연락이 안 되는, 그러나 자식이 있는 노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못 믿겠다. 그리고 기각해버린 거죠. 기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채택한 거예요? 거짓을 채택한 반대 논리로. 야, 자식하고 연락될지도 몰라 라고 하는 논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그 정책적으로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그렇게 하게 되면. 장점은 돈을 절감하는 거죠. 정부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돈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부가 눈탱이 안 당하는 거지. 일부 사람들이 자기 여유도 있으면서 나 공공하다고 하는 거 그거 막을 수 있잖아요. 자식이 용돈 맨날 주는데 나 그거 없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걸러낼 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은 있지만 맹점은 뭐예요? 참인 연가서를 기각한 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로 자식하고 연락이 안 돼서, 자식이 있긴 있지만 자식하고 연락이 안 돼서 힘든 노인들이 배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건 뭐예요? 야, 일종 오류를 범하지 말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일종 오류를 범하지 말자. 그러면서 뭐라고 가요? 이종 오류를 범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논리가. 자, 이제는 노인들한테 신청하면 주고 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OECD에서 노인 자살률 1위에 1위. 이 노인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생계가 공공하고 비참하고, 사람이 그런 처지가 되면 야, 나 살 만큼 살았다. 노인들 같은 경우 그렇게 자꾸 마음을 그렇게 먹을 거 아니에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사람이 있더라도 받아들여라 그냥. 뻥치는 사람도 그냥 받아들여라. 받아들여, 채택해. 그렇게 한 겁니다. 차라리 이종 오류를 저질러라. 그럼 단점은 국가가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불필요하게 막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돼요? 이 진짜 자식하고 연락이 안 되는데도 의심받아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더 높은 가치다라고 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정책 방향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에이, 거짓으로 받는 사람 있는데 라고 하는 게 그런 연구가설이 참이었으나 기각되는 거죠. 어려워 이거 논리가 어려운데 요 사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 사례로 기억을 하나 해두세요. 정책을 봐봐요. 정책을 실시할 때, 그죠? 요거를 연가설을요 이렇게 보면 돼요. 현실, 이게 현실이고 얘가 정책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연가설이라는 개념이 낯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해봐도 돼요. 연가설은 현실, 현실은 이런데 연구가설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가설과 연구가설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그 노인 정책과 관련된 것을 사례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시면은 쉬울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는데 어떻게도 오류가 발생하네. 보니까 정책에서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가치의 문제인 거예요. 가치의 문제. 능률성을 중심으로 하면, 그죠? 능률성을 중심으로 하면 일종 오류, 이거 어때요? 일종 오류가 더 싫지. 능률성을 중심으로 하면. 그런데 형평성,
인간의 존엄함 이런 걸 생각하면 차라리 이종 오류를 하는 게 나은 거죠. 일종 오류보단 이종 오류를 저지르는 게 낫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다. 내가 말을 잘했나? 아무튼 간에 일종 오류 능률성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다. 내가 말 잘못했나 보다. 능률성의 관점에서 보면 차라리 일종 오류를 저지르는 게 낫지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는 거고 인간에 대한 형평성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야 일종 오류보단 이종 오류를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되는 논리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철학의 문제라고요. 철학의 문제고 뭘 선택할 거냐 문제예요. 물론 철학이 좋아도 야 현실적으로 돈이 없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가난할 때는 어쩔 수 없는 면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사실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 뿐이지 돈이 없어서 뭘 못하는 그런 지금 때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성별적 복제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싸리 그냥 보편적 복지로 가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성별적 복지가 불가피하다면은 야 좀 속아주기도 하자 차라리. 그래야지 진짜로 공고한 사람 구제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갈 수도 있고 이건 철학의 문제입니다. 뭐가 더 옳고 뭐가 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기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옛날보다는 우리가 돈이 많아졌으니까 이런 선택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것 뿐이에요.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이런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써야 될 때는 많고 돈은 딸리니까. 근데 지금은 뭐 600조 원씩 예산을 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그죠? 아예 그냥 보편적으로 국민들한테 돈을 한 달에 얼마씩 주자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계산을 막 때려보잖아요. 야, 국민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주려면 연간 몇 조 원이 필요한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돈이 예산에 있긴 있어.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이지. 그걸 그렇게 쓸 거냐 다르게 쓸 거냐의 문제지 이제는 돈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 예산 규모가 엄청 커요. 엄청 크기 때문에 심지어 국민들한테 인당 얼마씩 주자는 얘기가 그게 얼마를 줄 거냐의 논쟁으로 번져오잖아요. 그게 말이 돼? 얘 입장에서 진일보한 거지. 야, 그게 뭐 못할 건 아니지. 여기까지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못할 건 아닌데, 야, 그런 식으로 돈을 쓰려면은 1인당 10만 원만 줘도 그게 1년에 얼마인 줄 알아? 그 돈이면은 다른 걸 이런 걸 할 수, 이렇게 논쟁하잖아요. 야,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미쳤어?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국가 재정의 규모나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옛날식 마인드로 보면은 미쳤네. 나라 돈 퍼주고 끝날라고 하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거 단계는 일단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예산이 커져 있기 때문에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로 보면 차라리 이종 오류를 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 됐죠?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게 통계 결론의 타당성. 그러니까 X 때문에 Y가 왔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건데 X 때문에 Y가 왔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일종 오류나 이종 오류는 그 과정이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 오류가 막 생기잖아요. 이렇게. 뭔가 옳은 거를 자꾸 기각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자꾸 섞여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통계 결론의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사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내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내적 타당성이다 그랬을 때에는 얘는 뭐냐면요. 통계 결론의 타당성은 X가 Y에 영향을 줬는지 그 인과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적 타당성은요. 그 인과성의 정도를 보는 거예요. 야, Y가 온 것은 진짜 X 때문에만 온 거냐? 맞냐? 이렇게 보는 거죠. 진짜 X 때문에 다른 요인은 없어? Y가 온 것은 X 말고도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진짜 X 때문에만 온 거 맞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표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하면서 가볼게요. 자, 이제 우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182페이지에 거기 이제 통계 결론의 타당성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거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1종 오류, 2종 오류까지 봤고 그 내적 타당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있잖아요. 내적 타당성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추론의
정확도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추론의 정확도. 요 표현을 체크를 좀 해두셔야 돼요. 추론의 정확도야. 같이 써볼까요? 추론의 정확도. 그래서 이 추론의 정확도, 이게 제일 중요한 타당성이거든요, 지금. 추론의 정확도. 진짜로 y는 x 때문에 왔냐? 진짜 y는 x 때문에 온 게 맞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를 추론의 정확도라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한 타당성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저해하는 요인들이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Z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Z변수. Z변수. 어떤 게 Z변수냐? Z변수. 여기에 이제 각가지 Z변수들이 막 이제 개입이 돼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내적 타당성이 좀 낮아지는 셈이지. X 때문에만 Y가 오는 게 아니라 Z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 그 위에 좀 나와 있어요.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변수.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보세요. 여기에요. 선행 변수가 작동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행 변수가 따로 있어가지고, 선행 변수가 X에 영향을 주고, 그 X가 Y에 영향을 준 거야. 왜 당구 치는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공을 쳐가지고, 이 공을 쳐서 여기에 있는 공을 맞춰야 돼. 맞춰야 되는데, 요 공을 요렇게 직접 맞추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맞춰, 막 이렇게. 그죠? 돌려서 맞춰. 그래서 다른 공을 먼저 맞춰. 그럼 얘가 튕겨나가면서 얘를 맞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얘가 얘를 다이렉트로 때린 게 아니잖아요. 당구의 룰에서 이렇게 맞춰도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과학적 연구를 할 때에는 앞에 선행 변수가 끼어 있다는 것은 얘가 없으면 X는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없이는 얘가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고 얘가 작동이 안 됐다면 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온전한 게 아닌 거예요. 알겠죠? 온전한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매개 변수라는 말도 있어요. 매개 변수. 이것도 되게 비슷한 논리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갈 거냐. 요 차이인데. 그러니까 단계가 x가 y로 연결이 딱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 개의 변수가 있는 거지. 세 개의 변수가. 그래서 여기 1번 변수가 있고 2번 변수가 있고 3번 변수가 있는데 x, y 이렇게 보면 얘가 선행 변수고요. 여기를 x, y 이렇게 보면 얘가 매개 변수인 거지. 중간에 끼어 있는 애가. 아무튼 뭐가 하나가 끼어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그게 x 앞에 있든 아니면 x, y의 사이에 있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또 어떤 변수들이 있냐면요. 자, 허위 변수가 있어요. 허위 변수는 또 뭔지 알아요? 매개 변수 설명 조금만 더 하고. 매개 변수가요. x의 결과이고요. x의 결과이고 얘가 y의 원인이야. 그래서 매개 변수가 없다면 x가 y에 영향을 못 줘. 다이렉트로는. 그러면은 내적 타당성을 이거 보장하기가 어려운 거죠. x 때문에 y가 왔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또 허위 변수는 뭐냐면요. x랑 y는 관련이 사실은 없는데 허위 변수가 중간에 껴갖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허위 변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둘의 변수를요 왜곡하는 변수도 있어요. 왜곡 변수. 왜곡 변수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둘의 관계가 굉장히 큰데 오히려 중간에서 또 브레이크 잡는 애도 있어요. 억제 변수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둘의 관계가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혼란 변수도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야 이건 다 Z 변수구나. 얘네들이 있으면 내적 타당성이 좀 깎여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내적 타당성에 저해를 하는 Z 변수들입니다. 이것이. 그리고요. 자 보세요. 그리고요. 자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내적 타당성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순수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짜 y는 x 때문에만 왔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껴가지고 내적 타당성을 저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와서 보면요. 요 과정에서요. 자 봐봐요. 이
변수가 통제돼야 되는데 변수 통제가 안 될 수가 있어. 여기도 x 말고는 나머지는 다 통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통제가 안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역사 요인이라 그러거든요. 역사 요인 이런 거 끼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역사 요인이 뭘 말하는 거냐면 외부 변수예요. 의도하지 않은 외부 변수가 영향을 주는 거. 그걸 역사 요인이라고 합니다. 역사 요인. 요 용어들을 잘 봐두셔야 돼요. 역사 요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요, 이런 것도 있죠. 자, 여기에요. 측정 요인 같은 것도 있고요. 측정 요인. 여기가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 과정에서 자, 사전 검사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측정 요인 내지는 실험 요인인데, 이게 사전 측정을 했기 때문에 사후 측정을 할 때에는 익숙해졌어. 낯익어. 그래가지고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해버려.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측정 도구의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어도 달라지겠죠, 값이.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요, 성숙 요인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실험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수십 년에 걸리는 실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성숙 요인이라는 걸 배제할 수 없고,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집단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상실 요인이라고 그래요. 양쪽에서 별 하나, 여기도 별 하나 이렇게 빠지면 상관이 없잖아요, 별로. 그런데 그게 아니야. 여기서는 별이 빠졌는데 여기서는 뭐 동그라미가 빠졌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 이상해지는 거지, 점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실 요인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이 얘가 고3인데 모의고사를 보면은 항상 수학을 90점 정도를 맞아, 얘가. 그런데 6월 모의고사, 중요한 모의고사잖아요. 6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에서 얘가 갑자기 70점을 맞았다 쳐. 그러면요, 위기의 경고등이 켜지겠죠. 그러면요, 여기 부모가 난리가 나겠지. 난리가 나서 너 수학 점수가 왜 그러냐, 이러면 대학을 가냐 못 가냐 뭐 이러면서 여기다가 과외를 붙였어. 과외. 야, 안 되겠다, 긴급 투입. 빚을 내서라도 내 과외를 시켜서 너 점수를 회복해 줘야 되겠다. 과외를 막 시켰어. 그랬더니 다음번 모의고사에 90점이 회복이 됐어. 그러면 여기에는요, 어때요? 함정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사실 함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얘 90점을 계속 맞던 애는 이 추세가 쭉 유지될 가능성이 많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동전을 이렇게 탁 던져서 탁 받으면 앞면이 나오냐 뒷면이 나오냐. 그거를 한 3번만, 한 10번만 해봤다 그럴 때는 앞면만 8번 나오고 뒷면 2번밖에 안 나와서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동전 던지기를요, 200만 번 했다고 쳐봐. 그럼 그건 어떻게 수렴돼요? 반반으로 수렴돼요. 반반으로. 확률이 반반 아니에요. 반반으로 수렴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얘는 계속 90점 맞던 애거든요. 한번 튀는 값이 나왔어. 튀는 값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튀는 값이 나와가지고 과외를 막 시켰어. 그랬더니 90점이 다시 됐어. 그러면 진짜 이 과외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됐을까? 이거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는 무효과였을 수 있어. 내비로 뒀어도 그냥 90점이 회복되는데 불안하니까는 뭘 한 거지, 지금. 근데 얘가 영향을 안 줬는데도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얘네 부모는, 야, 여기 돈을 쓰니까 역시 얘가 원상 복구가 됐구나, 이렇게 주장할 거고요. 여기 과외 선생은 내가 잘나서 얘를 점수를 회복시켜줬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영향이 없는 거지. 없이 그냥 내비로 둬도 통계상으로는 이렇게 왔었어야 되는 거야. 내비로 둬도 올 거야. 회복할 거야. 이 실제로요, 제가 야구 예를 많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야구는 모든 걸 다 통계로 내거든요. 야구는. 근데 야구 선수들 보면은 귀신 같아. 이게 추신수 이런 사람 있잖아요. 보면은 추신수가 미국에서
뛰다가 지금 우리나라 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와서도 비슷한 것 같던데 타율이 한 2할 7푼 이렇게 됩니다. 2할 7푼쯤 되는데 귀신 같아. 이게요, 초반에 막 2할 밑으로 1할 얼마 막 이렇게 헤매다가 결국 연말이 되면 어느 만큼 이걸 회복하더라고. 귀신같이. 그럼 회복을 하고 초반에 막 3할 이렇게 치다가도 나중에 슬럼프가 와서 다시 요거로 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서 보여주는 어떤 이 능력의 정도가 요 정도가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귀신같이 돌아가요. 귀신같이 돌아가더라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이게 막 튀는 값으로 있는 사람, 실력이 들쭉날쭉한 사람도 있지만 이건 이제 한 20년 가까이 뛴 통계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해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평균치 이런 정도가 좀 오고, 진짜 잘하는 선수들한테는 그러잖아요. 슬럼프가 좀 오더라도 조금만 회복하면은 이것도 그죠? 원래대로 금방 돌아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여기에도 다 적용이 돼요. 사실은 이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맨 처음에 통제 집단, 실험 집단을 잘 구성해야 되죠. 그런데 선발 자체를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외재적 요인인데요. 외재적 요인인데 선발 자체를 잘못하면 이거 다 끝나는 거고요. 선발은 잘했어. 이거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선발은 잘했어. 선발은 잘했는데 선발할 때 튀는 값을 가진 사람이 섞여 있었던 거야. 어? 선발을 잘못한 건 아니야. 근데 선발할 때 튀는 통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섞여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이런 X변수 투입이 아니어도 원래대로 그냥 돌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행정학 점수가 낮은 사람들을 제가 뽑아내요. 뽑아내가지고 특훈을 시켜. 행정학 점수를 올리려고 그래요. 근데 똑같이 여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행정학이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들만 모아야 돼. 행정학 60점 밑으로 다 모여. 그랬단 말이에요. 모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러고 한쪽은 이제 내가 어떤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안 해보고, 한쪽은 내가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한번 해봐. 그래갖고 나중에 60점 미만인 사람들만 모아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보려고 해. 비교해 보려고 그래. 그런데 이 안에 원래 행정학을 한 8, 90점 맞던 사람이 그때 시험만 잘못 봐갖고 여기에 들어와 있어. 그때 시험만 40점을 맞았어. 그래서 잘못 들어와 있는데 막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야, 역시 내가 새로 개발한 이 X의 프로그램을 적용했더니 점수가 크게 향상했더라.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선발 자체를 잘못한 건 아닌데. 아까 그 사례, 수학 사례랑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통계 결론에 통계적 회귀 요인이라 그래. 예, 여기를 통계적으로 회귀된다 그래요. 통계적 회귀 요인이 있어요.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거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어떤 다른 변수를 안 넣었어도 X변수를 투입을 안 해도 그런 결과가 나올 건데 X변수를 투입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착각해 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자, 이런 변수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 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리를 좀 할게요. 외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외적 타당성. 얘는 있잖아요.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외적 타당성은요, 일반화를 하는 거예요. 요런 이제 여기 통계 결론의 타당성이 있었죠. 그죠? 여기까지 쳐야 되는데. 통계 결론의 타당성 이렇게. 그리고 요것이 이렇게 이제 정확도를 갖죠. 정확도 가진 것을 갖다가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걸 일반화하는 거예요. 일반화. 야, 그렇다면 유사한 사례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겠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은 유사 사례도 똑같이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네. 일반화한다는 거예요. 일반화. 그걸 외적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외적 타당성. 그런데 이 외적 타당성에 저해 요인이 있죠. 외적 타당성에도 저해 요인들이 있어요. 자,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 복잡한데 여러 얘기를 했고요.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은 좀 심플합니다. 요 안에서 보면요, 대호 실 크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대호 실 크다는 논리를 이렇게 세우면 돼요. 이렇게 나온 결과를 어떻게 다른 사례에도 적용하냐,
이런 식의 논리. 그러니까 실험을 진행해요. 근데 대는 뭐냐면요, 대표성 문제거든요. 야, 니네 있잖아. 야, 니네 실험을 진행한 쟤네들이 전체 집단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닌데 쟤네들을 상대로 해서 내린 결론을 다른 케이스에 어떻게 적용하니? 이게 대표성 문제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야 일반화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선발 요인하고 사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적 타당성으로 보자면. 이 자체로 보면은 선발을 잘못하면 이 실험 자체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고, 요거는요, 야, 그런 애들을 데리고 한 실험 결과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일반화 시킬 수 있겠어? 이게 대표성의 문제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게 호손 효과라는 게 있어요. 호손 효과. 요거는 뭐랑 비슷하냐면요, 호손 효과 이런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 효과. 야, 내가 실험을 당하고 있다 때문에, 내가 실험을 당하고 있지? 라는 것 때문에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갖고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냐. 그렇게 하는 게 호손 효과인데, 그게 여기서 보면은요, 그게 일종의 실험 요인 같은 거예요. 내가 실험을 당하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한다. 그러면 내적 타당성도 저해가 될 수 있지만, 야, 그런 결과를 갖다가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니? 이런 얘기로도 끌고 나올 수 있어요. 용어가 좀 다르지만 그 밑에 흐르는 이 맥락은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실험을 하고 측정을 자꾸 하고 이러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실험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실험 조작의 상호작용 같은 게 실험과 측정의 상호작용 같은 게 일어나거든요. 실험과 측정의 상호작용. 이게 무슨 얘기냐? 실험과 측정을 자꾸 이제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여기 측정 요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본 거야. 익숙하죠? 익숙하면 그 다음에 잘해. 능숙하게 한번 해봤으니까. 그잖아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일반화해?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크리밍 현상이라는 거예요. 크리밍 현상. 이것도 일종의 선발 요인하고 조금 연결됩니다. 크리밍 현상은요, 애시당초에 대표성이 없는 애들 선발해서 이런 차원의 얘기랑은 조금 다르게 연구자가 자기의 가설이 참이 되게 하려고 달콤한 부분만 빨아먹었다, 그런 얘기예요. 야, 이거는 결과가 팍팍 나타날 수 있는 대상자들을 골라냈더라, 어디서. 그런 결과 어떻게 일반화하니? 이렇게 하는 게 크리밍 현상이에요. 크리밍 현상. 그리고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은 진짜로 이거는요, 여러 번 측정을 해서 익숙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측정해서 익숙하게 만들었다. 아까 그러니까 자, 이런 거랑은 좀 있잖아요. 실험 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은 실험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사람들이 좀 다르게, 평소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 정도였다면,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은요, 이거는요, 그런 테스트를요, 뭐 분기별로 계속 몇 년씩 해. 그러다 보면은요, 완전히 거기에 이제 그거에 빠삭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반인하고는 완전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것까지를 감안한 게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이다. 좀 비슷해 보이지만, 자 보세요. 호손 효과. 요거는요, 인위적인 실험 환경에서 얻은 실험적 변수의 결과를 어떻게 일반화하냐. 그리고 실험 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이다 그랬을 때는 실험 조작 때문에 이거를 테스트를 받는 사람들의 감각에 영향을 줬다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은 이거를 계속 반복한다. 그게 익숙해졌다. 이런 정도예요. 미세한 차이입니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기억을 해 놓는 거예요. 대호실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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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호실크다. 왠지 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말을 자꾸 만들어서 기억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됐죠?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신뢰성은 요것만 체크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신뢰성은 뭐냐면요. 신뢰성은요, 요거는요,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 방식을 조금씩 달리하더라도 결과값이 크게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신뢰성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자, 그래가지고 잠깐 이제 쉬었다가 우리 교재를 통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보고 마무리 짓고 이제 넘어가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쉬었다 오세요.